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조용히 해! 정신 나간 치매 주제에 조용히 하라고! 74살 노모 이정수는 닭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한 어머니가 친아들 손에 심한 폭행을 당하고 닭장에 갇혀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 닭 울음소리에 섞인 신음을, 쇠창살 넘어 떨리는 손을, 던져지는 밥그릇 소리를.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지사 김소희가 그 문을 열기 전까지는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행복한 인생살이 채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2025년 1월 경상도 시골 마을의 한 외딴집, 겨울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뒷마당 낡은 닭장 안에서 이정순, 74살의 노모가 얼어붙은 콘크리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으며 그녀의 몸을 덮은 건 구멍난 담요 한 장뿐이었습니다. 쇠창살 안에선 닭들이 울어대고 있었고 정순의 오른쪽 볼엔 검붉게 멍든 자국이 3군데나 퍼져 있었으며 왼쪽 눈꺼풀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손등엔 손톱으로 핥힌 듯한 긁힌 자국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밥그릇을 더듬었고 그 안엔 어제 저녁 던져진 식은 밥 서너 숟가락과 김치 조각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삼키기조차 힘들었으며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누군가 이 문을 열어주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닭장 밖 세상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에서 아들 박재근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늙은이가 또 징징대냐. 재근은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고 손엔 소주병이 들려 있었으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닭장 앞에 멈춰 섰고 쇠창살 너머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으며 그의 눈엔 짜증과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뭘 쳐다봐. 치매 걸린 주제에. 재근은 안채에서 가져온 밥그릇을 쇠창살 사이로 거칠게 밀어 넣었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튀었으며 정순의 무릎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순은 비명을 삼켰고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집어들었으며 재근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야. 늙은이가 뭘 안다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재근은 자물쇠를 흔들어 확인한 뒤 다시 안채로 돌아갔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정수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길 건너편 미용실 커렌펌에서는 원장이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근의 고함 소리를 들었고 닭장 쪽을 흘끗 보았으며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 저 집도 시끄럽네. 아침부터 왜 저래 진짜? 하지만 그녀는 곧 커튼을 닫았고
다시 거울 앞에 앉아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이 일상이 된 마을이었고 아무도 닭장 안의 노모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장 맞은편 골목에서 한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박하윤 8살 소녀였고 그녀는 재근의 딸이었으며 방금 편의점에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윤은 닭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눈을 크게 떴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하윤은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재근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고 딸을 발견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거기서 뭐해? 빨리 안 들어와. 하윤은 움찔했고 고개를 돌렸으며 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재근은 딸이 사라지자 다시 닭장 쪽을 힐끗 보았고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안채로 들어갔으며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닭장 안에서 정수는 손녀의 목소리를 들었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으며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닭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겨울바람에 흩어졌으며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다시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고 얼어붙은 바닥에 몸을 웅크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고 누군가 이 문을 열어주길 바라는 희망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세상은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으며 닭장의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읍사무소 2층 복지회의실에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긴 테이블 앞에는 복지담장 공무원 5명이 앉아 있었으며 그중 한 명인 김소희 32살의 복지사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이번 달 점검 대상 노인 명단이 떠 있었고 그중 한 이름이 소희의 시선을 붙들었으며 그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정순, 74살, 주소는 마을 끝 외딴 집이었고 지난 석 달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고 회의를 주재하던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학대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으면 그들은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회의실 안 공기가 잠시 무겁게 가라앉았으며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과장은 서류를 넘기며 시계를 힐끗 보았고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김 선생. 근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일단 급한 케이스부터 처리하고. 소희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고 노트북 화면 속 이정순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며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눌리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소희는 자리에 남아 그 이름을 계속 들여다보았고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중심가에 있는 미용실 커렌펌에서는 원장이 단골 손님의 머리를 말아 올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마을 반장 부인이었고 원장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언니,
저 박재근네 며느리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얼굴도 못 봤다니까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크게 떴고 원장은 드라이기를 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시골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얼굴 한번 못 본다는 게 말이 돼요? 뭔가 숨기는 거 아니에요? 손님은 거울 속 원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고 원장은 드라이기 바람을 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수다일 뿐 진짜로 뭔가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곧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미용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닭장 안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끝 골목에서는 손녀 하윤이 학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8살 소녀는 집 앞 닭장을 지나치려다 발걸음을 멈췄고 쇠창살 사이로 웅크린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엔 두려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기 계세요? 하윤은 다가가려 했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고 소녀는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재근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고 딸을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학교 안 가고 뭐해? 빨리 가. 하윤은 고개를 숙였고 가방 끈을 꽉 쥐며 황급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머릿속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고 학교 가는 내내 그 쇠창살 너머의 모습이 떠올랐으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윤은 학교 교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고 멀리 보이는 집 쪽을 바라보았으며 작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고 소녀는 교문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작은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오후 2시 소희는 읍사무소를 나와 차에 올라탔고 핸들을 잡으며 다시 한번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순, 석 달간 연락 두절. 소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시동을 걸었고 차를 몰아 그 외딴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겨울 들판이 펼쳐졌고 소희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으며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중심가 슈퍼마켓 앞에서는 할머니 몇 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박재근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요새 못 봤어. 시어머니도 통 안 보이고. 옆에 있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근데 뭐 남의 집 일인데 우리가 뭐 어쩌겠어?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고 아무도 그 집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으며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침묵이 정순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하윤은 학교에서 돌아와 집 앞 골목에 섰고 다시 한번 닭장을 바라보았으며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소녀는 작은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저기 갇혀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고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닭장의 자물쇠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침묵은 그렇게 또 다른 폭력이 되어 정순을 조였고 마을 전체가 그 침묵에 동참하고 있었으며 아무도 그 문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2024년 7월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고 검은 상복을 입은 정수는 남편 박기철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으며 74살 노모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45살의 외아들 재근은 빈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의 아내 박미정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으며 8살 딸 하유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남편을 떠나보낸 정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홀로 안방에 앉아 50년을 함께한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으며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뒤 재근이 어머니를 찾아왔고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으며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재근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고 정수는 차를 내오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으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나 부산에서 치킨집 했던 거 알지? 그게 완전히 망했어. 재근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재근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야. 은행에서도 더는 안 빌려줘. 엄마 미안하지만 진명에 좀 빌려줄래? 담보대출 받아서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게. 정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외아들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약해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뭐든 해주고 싶었고 평생 모은 재산이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통장 다 가져가. 내가 쓰거라. 재근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잠깐 감사의 빛이 스쳤지만 곧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으며 정수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재근은 법무사를 대동하고 왔고 집 명의와 예금 계좌를 모두 자신 앞으로 옮겼으며 정수는 도장을 찍으면서도 아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재근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정수는 그걸 느끼면서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한 달 후 재근은 가족을 데리고 정순의 집으로 들어왔고 짐을 풀며 대뜸 안방을 차지했으며 정순에게는 작은 골방을 내줬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골방으로 들어갔고 손녀 하윤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었으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재근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으며 밤마다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이제 내 거야. 늙은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재근은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정수는 그걸 참으며 골방에 숨어 있었으며 며느리 미정은 방문을 꼭 닫고 남편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점점 친정으로 도망가는 날이 많아졌으며 하윤만 할머니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재근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근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고 정순이 말리려 하자
그는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밀쳤으며 정수는 벽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재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안다고. 가만히 있으면 돼. 정수는 팔을 부여잡고 일어났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말문이 막혔고 그날 밤부터 그녀는 골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근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며칠에 한 번씩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끌어내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일삼았고 정순의 몸엔 멍이 늘어갔습니다. 열흘 전 재근은 급기야 어머니를 뒷마당 닭장으로 끌고 갔고 쇠창살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근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재근은 쇠창살을 흔들며 비웃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딱이야, 늙은이. 집도 내 거, 돈도 내 거. 이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만 재근은 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닭장 안 2평 남짓한 공간이 정순의 세계가 되었고 쇠창살 밖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갔으며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고도 친정으로 도망쳤고 하윤만이 가끔 닭장 앞을 지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아버지가 무서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닭장 안에서 날을 세기 시작했고 첫날,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몸은 점점 얼어갔으며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손녀 하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쇠창살 너머로 바라보며 버텼으며 누군가 이 문을 열어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소희는 읍사무소 업무용 차를 몰고 마을 끝 외딴 집으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는 겨울 들판이 스쳐 지나갔으며 그녀의 가슴 속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명단에 적힌 이정순, 석 달간 연락 두절이라는 메모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소희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으며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외딴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웠고 소희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으며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안에선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겨울 바람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는 대문을 두드렸고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이정순 어르신 계세요? 읍사무소 복지 담당 김소희입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고 소희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뒷마당 쪽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소희는 대문 옆 담벼락을 따라 뒤쪽으로 돌아갔으며 뒷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닭장이 보였고 그 안에서 닭 몇 마리가 날갯짓을 하고 있었으며 소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 사이로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고 소희는 발걸음을 멈췄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렸고 이번엔 더 명확했습니다. 쇠창살 너머 어두운 그림자 속에 웅크린 무언가가 보였고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 같았으며 소희는 담벼락에 손을 짚고 몸을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희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계세요? 어르신, 대답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쇠창살 안에선 희미한 움직임만 보였을 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소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정말 사람이 맞을까? 착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소희는 휴대폰을 꺼냈지만 손이 떨렸고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으며 오해라면 민원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에 주춤했습니다. 소희는 한 번 더 불러봤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그녀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착각이었을 거야. 닭소리였겠지. 소희는 차 쪽으로 걸어갔고 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기 갇혀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골목 끝에서 터져 나왔고 소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8살 소녀 하윤이 학교 가방을 맨 채 골목 어귀에 서 있었고 그 아이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고 그 목소리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닭장 안에 갇혀 계세요. 아빠가 가뒀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소희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으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소희는 하윤에게 달려갔고 아이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 손녀니? 할머니가 정말 저기 갇혀 계신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가 할머니를 닭장에 가뒀어요.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할머니가 추워서 떨고 계세요. 소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고 아이의 손을 꽉 쥐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언니가 꼭 구해드릴게. 넌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소희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고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으며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소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긴급 신고합니다. 노인 학대 및 감금 사건이요. 74살 노인이 친아들에게 닭장에 갇혀 있습니다. 주소는? 소희는 주소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고 경찰이 빨리 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며 전화를 끊은 뒤 다시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윤도 뒤따라왔고 소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담벼락 너머로 닭장을 바라보았으며 쇠창살에 손을 대고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복지사예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수는 쇠창살 너머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지만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고 손을 떨며 창살을 만졌으며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은 소희 옆에서 쇠창살을 붙잡고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곧 나올 수 있어요. 정수는 손녀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미어졌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저 창살을 더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소희는 하윤의 어깨를 안으며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꼭 구해드릴 거야. 내가 용기 내서 말해줘서 할머니를 구할 수 있게 됐어. 하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소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 후 골목 끝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하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열고 있었고 닭장의 자물쇠는 이제 곧 풀릴 것이었으며 세상은 마침내 정순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소희는 닭장 앞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고 하윤은 그녀의 옆에서 쇠창살을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한 걸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만약 착각이었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윤의 눈물과 쇠창살 너머 웅크린 그림자가 모든 의심을 지워주었고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소희는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미용실 커렌펌 원장이 앞치마를 두른 채 뛰어오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가득했으며 숨을 헐떡이며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경찰까지 부르고. 원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소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 어르신이 닭장에 갇혀 계세요. 아들이 가뒀대요. 원장은 눈을 크게 떴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냥 가족끼리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소희는 원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버가 아니에요. 저 안에 74살 어르신이 며칠째 갇혀 계세요. 이게 가족 문제라고요? 원장은 입술을 깨물었고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언니, 그 집 건드리면 골치 아파요. 박재근 그 인간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술 먹으면 사람 패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소희는 원장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신고해야죠. 미친놈이 어머니를 닭장에 가둬놨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원장은 말문이 막혔고 잠시 소희를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언니 고집도.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나중에 민원 들어와도 나 몰라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미용실로 돌아갔고 소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은 소희의 손을 꽉 쥐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아빠가 오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소희는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경찰 아저씨들이 곧 올 거야. 언니가 너를 지켜줄게.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고 소희의 손을 더 꽉 쥐었으며 닭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쇠창살 안에서 정수는 움직임도 거의 없었고 소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으며 경찰이 빨리 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분 후 순찰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고 파란 불빛이 집 벽을 비추었으며 사이렌 소리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경찰관 2명이 내렸고 그중 한 명인 최 형사가 소희에게 다가왔으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물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읍사무소 복지 담당 김소희입니다. 저기 뒷마당 닭장 안에 74살 어르신이 갇혀 계세요. 최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뒷마당으로 향했으며 소희와 하윤도 뒤따라갔습니다. 최 형사는 닭장 앞에 서서 쇠창살을 살펴보았고 자물쇠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밖에서 채운 거네요. 안에서 잠긴 게 아니야. 동료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며 안을 들여다보았고 웅크린 정순의 모습이 드러났으며 그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형사님, 정말 사람 있어요. 최 형사는 즉시 무전기를 꺼냈고 본서에 보고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본서, 현장 확인 완료. 노인 학대 및 감금 사건 확실. 구조 장비와 구급차 지원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로 응답이 들려왔고 최 형사는 무전기를 내려놓은 뒤 소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어디 있습니까? 소희는 하윤을 가리키며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손녀예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가뒀다고 증언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집 안에 있을 겁니다.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집 안 확인하고 집주인 데리고 나와. 동료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향했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안에서 재근의 목소리가 들려왔으며 그 목소리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경찰은 왜 와? 우리 집 일인데 왜 간섭이야? 경찰관은 단호하게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노인 학대 및 감금 혐의로 신고 접수됐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세요. 재근은 현관문을 열었고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나왔으며 경찰관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학대? 웃기고 있네. 내 엄마 내가 돌보는데 무슨 학대야. 경찰관은 재근의 팔을 잡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시죠. 형사님이 조사하실 겁니다. 재근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경찰관이 더 세게 잡았고 결국 뒷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최 형사는 재근을 보자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으며 그의 목소리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당신이 집주인입니까? 재근은 고개를 끄덕였고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집이야. 근데 왜? 최 형사는 닭장을 가리키며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 안에 당신 어머니가 갇혀 있는 게 맞습니까? 재근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갇힌 게 아니라 그냥 치매 걸려서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안전하게 보호한 거지. 최 형사는 재근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고 자물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채워놓고 보호라고요? 이건 감금입니다. 재근은 말문이 막혔고 얼굴이 굳어졌으며 최 형사는 동료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하윤의 손을 꽉 쥐었으며 이제 곧 할머니가 구출될 거라는 희망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최 형사는 자물쇠를 확인한 뒤 동료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은 단호하고 냉정했으며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 경찰관은 순찰차에서 볼트 커터를 꺼내왔고 최 형사는 재근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구조 작업 들어갑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재근은 입을 열려 했지만 동료 경찰관이 그의 팔을 잡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했으며 재근은 이를 악물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형사는 볼트 커터를 자물쇠에 대고 힘을 주었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끊어졌으며 쇠사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고 하유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숨을 죽였으며 모두가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최 형사는 쇠창살 문을 천천히 열었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졌으며 손전등 불빛이 닭장 안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닭장 구석에 정순이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낡은 담요를 뒤집어 쓴 그녀의 몸은 떨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안으로 들어갔고 정순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불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경찰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정순은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시야로 최 형사를 바라보았으며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형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이 얼음처럼 차갑다는 걸 느꼈으며 즉시 무전기를 꺼내 외쳤습니다. 119 긴급 요청, 저체온증 의심 환자, 즉시 구급차 출동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로 응답이 들려왔고 최 형사는 정순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켰으며 동료 경찰관이 달려와 함께 그녀를 닭장 밖으로 옮겼습니다. 정순은 힘없이 몸을 맡겼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목이 메어 흐느꼈습니다. 소희는 달려가 정순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가슴이 미어졌으며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정수는 소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엔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유는 할머니에게 달려갔고 정순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저 아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형사는 그 모습을 보며 재근을 돌아보았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경찰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노인 학대 및 감금 혐의로 조사받을 겁니다. 재근은 얼굴이 굳어졌고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엄마가 치매 걸려서 보호한 거라고요. 학대가 아니에요. 최 형사는 재근의 말을 끊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지금은 현행범 체포합니다. 동료 경찰관이 재근의 팔을 잡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재근은 발버둥을 쳤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엄마 내가 돌본 건데 왜 나를 잡아가?
미친 거 아니야. 최 형사는 재근의 고함을 무시하고 동료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으며 재근은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서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미용실 원장도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왔으며 닭장 쪽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헐, 진짜였어? 진짜 저 안에 갇혀 있었다고?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정순을 보며 눈을 크게 떴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집 철물점 사장 강만석도 나타났고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주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끔찍하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왜 몰랐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희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고 가슴속에서 분노와 실망이 치밀었지만 지금은 정순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으며 정순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구급대원은 정순의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으며 동료에게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저체온증의 탈수 증상 심각합니다. 즉시 병원 이송해야 해요. 정순은 들것에 실렸고 담요가 덮어졌으며 구급차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소희는 구급대원에게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실까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야 합니다. 동행하실 분 계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데려가도 될까요? 구급대원은 동의했고 소희와 하윤은 구급차에 올랐으며 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고 사이렌이 울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으며 마을 주민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 형사는 재근을 순찰차에 태우고 동료 경찰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장 사진 찍고 증거물 수거해. 닭장 안 상태 전부 기록하고. 동료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를 꺼내 닭장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으며 최 형사는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재근은 뒷좌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최 형사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을 뻔했어요. 그거 알아요? 재근은 대답하지 않았고 최 형사는 시동을 걸었으며 순찰차는 경찰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닭장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겨울바람이 쇠창살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희는 정순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쓴 정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윤은 소희의 옆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구급대원은 정순의 혈압을 재며 무전기로 병원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으며 사이렌 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순의 차가운 손을 쓰다듬으며 먼 과거를 떠올렸고 그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23년 전 소희가 9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소희의 외할머니는 65살이었고 외삼촌과 함께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으며
외할머니는 늘 멍든 얼굴로 소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린 소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외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외삼촌의 말을 그대로 믿었으며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소희는 외할머니 집 마당에서 그 진실을 목격했고 그날의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았으며 소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외삼촌이 술에 취해 외할머니를 밀쳤고 할머니는 마루에 쓰러졌으며 소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외삼촌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외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으며 소희는 너무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엄마에게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가족 일이니까 우리가 끼어들면 안 되라고 말했고 소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외할머니의 눈물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2년 뒤 외할머니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고 아무도 그녀를 구하지 않았으며 소희는 그때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11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희는 자신이 뭔가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고 그 죄책감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으며 결국 그녀를 복지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고 정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소희와 하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소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윤은 소희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하지만 소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모습이 외할머니와 겹쳐 보였고 닭장 안의 어둠이 외할머니가 갇혔던 그 집의 어둠과 똑같아 보였으며 소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가 더 늦게 갔다면, 만약 하윤이 말하지 않았다면 정순도 외할머니처럼 쓸쓸히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렸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소희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하윤은 울음을 터뜨렸으며 소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의사는 소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몸 곳곳에 오래된 멍 자국이 있어요. 장기간 학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경찰에 자세히 진술하셔야 할 겁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병실 번호를 알려준 뒤 돌아갔으며 소희는 하윤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순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안정되어 있었으며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고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시는 갇히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간호조무사 한복내가 들어왔습니다. 68살의 복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에게 다가왔고 차트를 확인하며 정순을 살폈으며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라도 구해낸 게 어디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복내는 말끝을 흐렸고 소희는 고개를 숙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내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요즘은 그래도 나아진 거예요. 소희는 복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느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내는 차트를 내려놓고 병실을 나갔고 소희는 다시 정순의 손을 잡았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으며 소희는 외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제가 해냈어요. 조금 늦었지만 이번엔 문을 열었어요. 소희는 눈을 감았고 정순의 손을 꽉 쥐었으며 두 세대의 상처가 이 순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정순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으며 소희와 하유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각 사건은 지역 방송국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고 저녁 6시 뉴스 화면에는 닭장 사진과 함께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며 마을 전체가 그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충격적인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4살 노모가 친아들에게 닭장에 감금된 채 며칠간 방치됐고 복지사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화면에는 닭장 사진과 함께 경찰이 자물쇠를 끊는 장면이 흘러나왔고 마을 주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용실 커렌펌에서 원장은 손님들과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고 화면에 자신의 미용실이 비치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헐, 저거 우리 미용실 아니에요? 완전 우리 동네잖아. 손님들은 수군거렸고 원장은 급히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고 화면에는 마을 입구 표지판이 나왔으며 앵커는 말을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 박재근 씨는 현재 노인 학대 및 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그 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서로 수군댔으며 누군가는 우리가 왜 몰랐을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철물점 사장 만석은 가게 안 작은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고 손에 들었던 공구를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고 담배를 꺼내 물었으며 가게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엔 후회가 가득했고 자신이 외면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후 지역 방송국 리포터가 마을에 도착했고 카메라를 들고 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으며 미용실 원장은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매만지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내밀자 원장은 과장된 표정으로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긴 했죠? 며느리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리포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고 원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나서겠어요? 무섭잖아요, 그 아들이. 리포터는 다른 주민들도 인터뷰했고 대부분은 몰랐다거나 이상하긴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아무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성만이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이가 말했을 때 제가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리포터는 만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담았고 그 장면은 저녁 뉴스에 방영됐으며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최 형사가 소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닭장에서 발견된 밥그릇, 정순의 의료기록, 주민들의 진술서가 쌓여 있었고 최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피해자 몸에 남은 멍 자국만 해도 15군데가 넘어요. 소희는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정순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받았는지 생각하자 가슴이 아팠으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최 형사는 사진을 꺼내 보여줬고 그 안에는 닭장 안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쓰레기와 구겨진 밥그릇이 찍혀 있었으며 소희는 그 사진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최 형사는 말을 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닭장 안에 CCTV는 없었지만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피해자 진술, 의료 기록, 현장 사진, 주민 진술까지. 박재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어 최 형사를 바라보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 형사는 잠시 침묵했고 소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이니까 확답은 못 드려요. 소희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 형사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신고 안 했으면 어르신은 그 안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구한 거예요. 소희는 눈물을 닦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고 정순의 병실 문을 열었으며 정순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순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잡았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경찰이 증거 다 모았대요. 아드님은 제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정수는 소희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되니 마음이. 소희는 정순의 손을 꽉 쥐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잘못한 겁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고 소희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병실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정수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가 마무리됐고 검찰은 박재근을 정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최 형사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희는 전화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병원으로 달려가 정순에게 그 소식을 전했으며 정순은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재근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올라탔으며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재근은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그는 결국 얼굴을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며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박재근 씨, 어머니를 닭장에 가둔 이유가 뭡니까? 재근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고 그의 얼굴엔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으며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 관리 좀 했다고 죄냐? 내가 먹여 살렸는데 뭐가 문제야? 기자들은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으며 재근은 경찰에게 밀려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말은 그날 저녁 뉴스에 그대로 방송됐고 시청자들은 분노했으며 인터넷 댓글창은 순식간에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근의 뻔뻔한 태도는 사건을 더욱 확산시켰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노인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틀 후 지역 방송국은 소희를 인터뷰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소희는 정순의 병실 밖 복도에서 카메라 앞에 섰으며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내밀자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석 달 동안 연락이 두절됐는데도 제가 더 빨리 찾아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문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말을 멈췄고 눈물을 참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으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노인 학대는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을 떠야 합니다. 소희의 인터뷰는 그날 저녁 메인 뉴스로 방송됐고 그녀의 눈물 어린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해시태그 닭장 어머니와 노인학대 근절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겼으며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일부 댓글은 가족 일에 왜 남이 끼어들어? 라고 비난했고 복지사가 오버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며 아들도 힘들었을 텐데 너무 일방적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소희는 그날 밤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으며 그 댓글들을 보았고 가슴이 답답해졌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고 복지사님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다는 글과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라는 댓글이 소희에게 힘을 주었으며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흘 후 검찰은 재근을 구속 기소했고 혐의는 노인 학대, 감금, 폭행으로 확정됐으며 재근은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최 형사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고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병원으로 달려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구속됐어요.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 되니? 소희는 정순의 손을 잡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드님이 선택한 길입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으며 소희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윤은 병실 구석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린 아이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으며 소희는 하윤을 불러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전국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뤘고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닭장 어머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화면에는 노인 학대 통계가 나타났고 지난 5년간 신고 건수가 3배 증가했다는 그래프가 표시됐으며 전문가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침묵을 깨야 합니다. 이웃의 노인이 학대받고 있다면 신고하는 게 의무입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고 정순의 병실 모습과 소희의 인터뷰가 다시 방송됐으며 마지막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크게 표시됐습니다. 전국에서 신고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복지당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정부는 노인 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반응이 갈렸습니다. 미용실 미정은 손님들에게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상하다고라며 자신의 역할을 과장했고 만석은 철물점에서 손님들에게 내가 신고 안 한 게 평생 후회될 거야 라며 반성했으며 다른 주민들은 조용히 그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다시 보기 시작했으며 침묵의 문화가 조금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2주일 후 재근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김석원이 마이크 앞에 섰으며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계산된 느낌이었으며 기자들은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불화일 뿐입니다. 학대라는 표현은 지나친 과장이며 의뢰인은 치매에 걸린 모친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변호사는 손을 들어 제지하고 말을 이었으며 그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닭장에 계셨던 것도 모친이 배회 증상이 심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인의 기자회견 영상이 뉴스에 나갔고 일부 시청자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댓글창에는 그래도 아들 입장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소희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고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재근의 아내 박미정이 나타났습니다. 43살의 미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변호사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으며 그녀의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석원은 미정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계산적이었습니다. 부인, 법정에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님이 치매가 심했고 남편분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고 손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미정에게 증언 연습을 시켰으며 미정은 시키는 대로 따라했지만 가슴속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닭장에 갇혀 떨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보이던 눈빛이 잊히지 않았고 미정은 눈을 감았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마을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할머니 몇 명이 모여 수군거렸고 그중 한 명이 소희를 보며 고개를 저었으며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지사가 좀 심하게 나간 거 아니야? 가족 일인데 그렇게까지. 소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쳤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희는 병원으로 향했고 정순의 병실 문을 열었으며 정순은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소희가 다가가 물었지만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고 공허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보았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순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호조무사 복례가 병실에 들어왔고 차트를 확인하며 소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요즘 잠을 못 주무세요.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아요. 닭장 꿈을. 소희는 정순을 바라보았고 정순은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반응이 없었고 그녀의 세계는 여전히 닭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으며 소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읍사무소 과장에게 불려갔고 과장은 책상에 앉아 소희를 바라보았으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 선생, 민원이 들어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너무 과하게 나간 거 아니냐고. 소희는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이 닭장에 갇혀 있었어요.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고 안경을 벗어 닦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알아. 근데 조용히 좀 해요. 언론 인터뷰 같은 거 이제 그만하고.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를 숙였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과장은 소희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고 소희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미정은 구치소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유리 너머로 남편 재근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헬쑥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들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재근은 눈을 빛냈고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그쳤습니다. 뭐래? 제대로 말했어? 엄마가 치매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기로 했어요. 재근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고 전화기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법정에서도 똑같이 말해. 우리가 이기려면 내 증언이 필요하다고. 알았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엔 돌덩이가 놓인 것 같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미정은 구치소를 나왔으며 추운 바람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들 모두를 삼키고 있었고 희망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으며 미정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방청석에는 소희와 하윤, 최 형사가 앉아 있었으며 정수는 휠체어를 탄 채 복내에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근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변호사 김석원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재근의 아내 미정은 방청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모두가 일어났으며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고 안경 너머로 재근을 바라보았으며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박재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노인 학대 및 감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하윤은 소희의 손을 꽉 쥐었으며 최 형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계속 읽어내려갔고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실제 가족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양 의무를 다하려 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그 말을 들었고 눈이 흐려졌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만 갇히는 거구나. 복내는 정순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소희는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최 형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덮었고 재근을 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재근은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았으며 그의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석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고 재근의 손을 잡으며 축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주먹을 불끈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법정방 소희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으며 하윤은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다가와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들어 최 형사를 바라보았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법도 세상도 왜 이렇게 무심해요? 사람이 닭장에 갇혀 죽을 뻔했는데 집행유예라니. 최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숙였으며 소희는 다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복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정순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날 오후 재근은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고 그는 당당하게 대답했으며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전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에요. 기자들은 재근의 뻔뻔한 태도에 놀랐지만 그는 차에 올라타 떠났고 미정은 그 뒤를 따라 걸었으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불을 끄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으며 닭장에 있던 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쇠창살, 어둠, 닭 울음소리, 재근의 고함.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며 여전히 자신이 닭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복례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고 정순을 진정시키며 말했지만 정수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여긴 병원이에요. 안전해요. 하지만 정수는 복례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의사를 불렀고 정수는 진정제를 맞고 나서야 겨우 잠들었으며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철물점에서 만석은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고 하윤이 학교 가기 전에 들렀으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재판 어떻게 됐어요? 만석은 한숨을 깊게 쉬었고 담배를 꺼내 물었으며 하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실망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아, 세상은 원래 이래. 착한 사람이 지는 거야. 할머니 같은 분이 고생하고 나쁜 놈은 벌도 안 받고. 하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였고 작은 주먹을 쥐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조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석은 손녀의 말에 잠시 멈췄고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학교로 향했고 만석은 가게 안에 혼자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었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소희는 읍사무소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핸드폰엔 과장의 문자가 와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과거와 정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현재가 겹쳐졌고 소희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으며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 어둠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으며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 이후 사흘째 소희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으며 핸드폰엔 읍사무소 과장의 문자와 최 형사의 전화가 쌓여 있었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외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과거가 다시 반복된 것 같았으며 가슴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고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의 전화였고 소희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으며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최 형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고 평소와 달리 빠르게 말했으며 소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올 수 있어요? 엄청난 증거가 들어왔습니다. 소희는 잠시 멍했지만 최 형사의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최 형사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재근 아내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어요. 이거 완전히 게임 체인지입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고 재킷을 집어들었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20분 후 소희는 경찰서 조사실에 도착했고 최 형사는 노트북 앞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옆에는 43살의 박미정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미정을 보고 잠시 멈췄지만 최 형사가 손짓하며 자리를 권했고 소희는 미정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소희에게 보여줬고 오디오 파일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재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소희는 숨을 죽이며 들었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녹음 속 재근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으며 그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 엄마 명의로 대출 5천만 원 받았어. 어차피 늙은이 얼마 못 살아. 죽으면 보험금 3억이 나와. 그럼 빚 다 갚고 남지 뭐. 소희는 그 말을 듣고 입을 막았고 최 형사는 오디오를 멈추고 미정을 바라보았으며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정에게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내놓은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무서웠어요. 남편이 그 사람이 뭘 할지 몰라서.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고 소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형사는 노트북을 닫고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거면 단순 학대가 아닙니다. 계획적 재산 탈취에 살인 미수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사기, 폭행, 감금 전부 다시 수사 가능합니다. 소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고 희망의 눈물이었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 형사는 미정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부인,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거로 재수사 들어갑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희는 미정의 손을 잡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늦었지만 시어머님을 위해 옳은 일 하신 거예요. 미정은 소희의 손을 꽉 쥐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으며 최 형사는 노트북을 챙기며 검찰에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정순이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례가 차를 가져왔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례를 바라보았으며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과는 달랐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래 씨,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복래는 정순의 옆에 앉았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뭘 깨달으셨어요, 어르신?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은 내가 부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열어줘야 하더라고요. 소희 씨가 그 문을 열어줬어요. 복래는 눈물이 글썽였고 정순의 손을 더 꽉 쥐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은 복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것이었으며 복래는 전화기를 꺼내 소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소희는 병원에 도착했고 정순의 병실 문을 열었으며 정순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정순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으며 정순은 소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소희 씨, 고마워요. 제 문을 열어줘서. 소희는 울먹이며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아드님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정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감았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희는 정순의 손을 꽉 쥐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있었고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으며 이번엔 그 불씨를 끄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다음 날 사건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이번에는 단순한 노인 학대가 아니라 계획적 범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읍사무소에 복직했고 과장은 그녀를 보자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으며 소희는 과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소희는 지역신문사를 찾아갔고 기자들 앞에서 녹음 파일의 존재를 공개했으며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재산 탈취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법원은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받아 적었으며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고 화면에는 녹음 파일의 파형이 표시됐으며 최근의 음성 일부가 방송됐습니다. 닭장 어머니 사건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폭발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은 닭장 어머니, 박재근, 계획적 범죄로 도배됐고 댓글창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누군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청원 제목은 박재근 재수사 및 엄벌 요구였고 이틀 만에 50만 명이 동의했으며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흘 후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근을 재구속했고 이번에는 혐의가 노인 학대 감금, 폭행 사기, 살인 미수로 확대됐으며 재근은 구치소로 다시 이송됐습니다. 최 형사는 소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소식을 전했고
소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고 노인 학대 문제를 사회 전체가 직시하도록 만들고 싶었으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소희는 전국 복지사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고 서울 광화문 근처 회의실에는 전국에서 모인 복지사 50여 명이 앉아 있었으며 소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복지사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으며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눈 감으면 제2, 제3의 닭장 어머니가 생깁니다. 이제 침묵을 끝내야 합니다. 전국 노인 학대 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합시다. 복지사들은 박수를 쳤고 회의는 즉시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전국 복지사 네트워크는 노인학대 근절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소희는 본부의 대변인으로 선출됐고 그녀는 언론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이 운동을 확산시켰으며 전국 각지에서 복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철물점 사장 만석은 가게 앞에 큰 현수막을 걸었고 거기에는 우리 동네는 침묵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으며 지나가는 주민들이 멈춰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손녀 하윤과 함께 현수막을 바라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그때 신고 못한 건 평생 후회할 거야. 근데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하윤은 할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으며 만석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원장이 손님들에게 소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고 그녀는 드라이기를 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소혜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우리 동네 영웅이라니까요. 저도 이제 주위를 더 잘 살펴봐야겠어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용실 창문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2주일 후 정부는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전국 복지 인력을 20%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노인 학대 신고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희는 정부 브리핑에 참석했고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든 갇힌 이들의 문을 열 겁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소희의 말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노인 학대 신고 전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수는 텔레비전으로 그 뉴스를 보고 있었고 복례가 옆에 앉아 함께 보고 있었으며 정수는 화면 속 소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큰일을 하고 있네요. 복례는 정순의 손을 잡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정수는 눈물을 닦았고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든 갇힌 이들의 문을 여는 운동이었고 침묵의 사슬을 끊는 혁명이었으며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2달 후 재근은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고 법정을 나서며 고개를 숙였으며 더 이상 비웃는 표정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정수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국립노인 요양시설로 옮겨졌으며 소희와 하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요양시설은 도심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숲이 있었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휠체어에 앉아 시설 입구를 바라보았고 소희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으며 복례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복례는 정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곳으로 옮겨왔고 정순을 돌보기 위해 자원했으며 정수는 복례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례는 정순의 손을 잡고 시설 안을 안내했고 복도는 밝고 깨끗했으며 창문 너머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순의 방은 2층 끝에 있었고 큰 창문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보였으며 침대 옆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복례가 물었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 정원에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닭장이 보였으며 진짜 닭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지만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평온함을 느꼈고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희는 정순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고 조용히 말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밖은 따뜻하네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정수는 소희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과는 달랐고 평화로웠습니다. 소희 씨, 너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덜 춥구나. 정말 고마워. 소희는 눈물이 글썽였고 정순의 손을 더 꽉 쥐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가 차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으며 창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밝게 웃으며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경쾌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오후에 정원 산책 어떠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으며 하윤은 할머니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만졌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은 하윤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으며 하윤은 할머니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정수는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와 있었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복례와 함께 책을 읽고 있었으며 만석과 하윤을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윤은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고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하윤이 물었고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조금 더 힘이 있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응,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하윤이가 용기 내줘서 할머니가 살았어. 하윤은 눈물이 글썽였고 할머니를 더 꽉 안았으며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석은 정순에게 다가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진작에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만석을 바라보았고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만석 씨.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윤과 함께 정순 옆에 앉아 함께 정원을 바라보았으며 닭들이 평화롭게 모이를 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그 안에 갇히지 않겠지. 그날 오후 소희가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고 그녀는 하윤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으며 정수는 복내에 부축을 받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수는 닭장 앞에 멈춰 섰고 쇠창살을 바라보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저 평화로운 마음으로 닭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소희는 정순의 옆에 서서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닭들은 자유롭네요. 갇혀있지 않아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정순의 손을 잡았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닭장에 갇혔던 어둠은 비로소 끝났고 정수는 이제 진짜 자유를 느끼고 있었으며 세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했으며 정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소희와 정수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고 복례와 하윤도 그들 옆에 서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으며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7월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수국이 만개하고 있었고 나무 아래 벤치에는 정순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고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으며 복례는 그녀의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오전 10시 소희가 요양원 입구로 들어섰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으며 하윤도 함께였습니다. 하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요양원에 들러 할머니를 만나곤 했으며 정수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장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정원 벤치에서 일어나 소희와 하윤을 맞이했고 하윤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으며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희는 정순의 손을 잡고 함께 벤치에 앉았으며 세 사람은 정원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닭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닭 5마리가 평화롭게 모이를 쪼고 있었으며 햇살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닭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섰고 소희와 하윤도 함께 일어나 그녀를 따라 걸었으며 세 사람은 닭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수는 쇠창살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고 그저 평화로운 마음으로 닭들을 지켜보았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이젠 아무도 그 안에 갇히지 않겠지. 저 닭들처럼 자유롭게 살겠지. 소희는 정순의 손을 꽉 쥐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우리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하윤은 할머니와 소희의 손을 각각 잡았고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서 닭장을 바라보았으며 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고 더 이상 닭장은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녀는 진정한 해방을 느꼈습니다. 오후 2시 소희는 요양원을 떠나며 정순에게 인사했고 정수는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으며 소희는 차에 올라타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소희와 하윤이 탄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복례가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정원으로 돌아갔고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으며 눈을 감고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고 더 이상 어둠은 그녀를 삼키지 못했으며 세상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국 복지 네트워크는 창립 6개월 기념 행사를 열었고 소희는 단상에 올라 연설했으며 수백 명의 복지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희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바라보았으며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간 1200건의 노인 학대 사건을 발굴했고 380명의 어르신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소희는 눈물을 닦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으며 동료 복지사들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소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외할머니를 떠올렸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겠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정순이 앉아있는 벤치의 모습이 멀리서 보였고 그녀는 여전히 햇살을 쬐며 평화롭게 앉아 있었으며 닭들이 그녀 주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며 요양원 전체가 보였고 정원과 나무와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으며 화면이 서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글귀가 천천히 떠올랐고 검은 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으며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닫힌 문은 죄의 증거이고 열린 문은 용기의 기록이다. 글귀가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문구가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더 큰 글씨였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배경음악만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정순과 소희 그리고 용기 낸 모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닫혔던 문은 결국 열렸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시길 바라며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